지금 미국 물가를 요인별로 분해해 보면은 현금 살포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양쪽 다, 특별히 수요 급증도 현금 증가에 의해서 생겨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공급망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 이 부분은 그냥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수요가 계속 살아있게 되면 지금도 인플레이션 공포는 소비가 살아있고 수요가 살아있는 모습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라면, 그 수요가 뭐에서 왔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결론 혹은 다른 결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지나간 시장에서 지나간 한 달 동안 시장을 움직여온 문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상이 시장을 움직여온 얘기였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좀 내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를 제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2월 달에 발표된 CPI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지나간 그 1월 달에 유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를 반영했다면, 거꾸로 2월 달에는 또 유가가 또 내려가서 에너지와 식품 관련해서는 오히려 헤드라인 CPI는 내려갈 요인도 또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 같은 경우는 작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130불대 갔던 유가가 70불대까지 내려와서 아예 내려왔다가 지금은 8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은 상황이니까, 에너지와 식품 같은 경우에 숫자 바뀌는 걸 갖고 시장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결정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건 어차피 평균적으로 하향하고 나서 그것이 조금씩 더 이제 나타나거나 조금 올랐다 내렸다를 할 뿐이지, 작년보다는 확실하게 떨어진 숫자였고 또 다시 올라갈 요인도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나간 겨울에 유럽의 그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서 아주 그 전쟁 이전 가격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희일비 해봤자 사실 나중엔 아무 시장을 결정적인 요인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런 변화가 과연 실속 없이 또 다음 달이면 바뀔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거라면 개의치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딱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과연 실제로는 뭘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려 온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이 크게 보면 그러니까 화폐적 현상에 의한 부분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연준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엄청나게 살포한 현금과, 그러니까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통해서 쏟아부은 돈에 의해서 나타난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상은 한 번 주어졌기 때문에 여진이 있긴 하지만, 영향이 계속 나타나긴 하지만, 그 원인이 유동성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구조를 바꿔놓거나 지속성을 갖지는 못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말해볼 수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물가를 요인별로 분해해 보면은 현금 살포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양쪽 다, 특별히 수요 급증도 현금 증가에 의해서 생겨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공급망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 이 부분은 그냥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수요가 계속 살아있게 되면 지금도 인플레이션 공포는 소비가 살아있고 수요가 살아있는 모습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라면, 그 수요가 뭐에서 왔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결론 혹은 다른 결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현금 살포에서 온 거라면 그 현금이 소진되는, 그 쌓여진 과잉 누적 축적되어 있는 저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왜? 계속해서 살포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정책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함으로 해서 이전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들 때문에 사실상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던 현금 살포를 조금 더 지속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구조였다면 지난번 중간 선거에서 아예 팽팽하게 맞서고 그 다음에 공화당의 입지를 견고히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는 현금 살포나 이런 식의 그런 정책은 쓸 수가 없게 돼버림으로 해서 더 이상의 지속적인 어떤 그 재정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은 이미 원초적으로 제거됐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살포된 현금에 의한 결과가 끝이 나면 지속성은 없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금 살포에 의한 수요 급증, 공급망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진단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이 경제 구조의 변화나 이런 데서 온 게 아니라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의미는 한 달이나 두 달을 말하진 않지만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급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범피로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실제로 떨어지는 속도는 그렇게 저기가 말한 것처럼 돌덩이처럼 떨어지는 속도가 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지속성을 가질 수는 없는 요인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도 사실은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유로 물가도 비슷하게 그런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런 요인들 중에서 구체적인 걸 살펴보자면 세 가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우리도 위험 요인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숫자가 이 확실하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작년 12월에 떨어진 게 1월 달에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1월 달이 2월 달에 발표가 나는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진짜 돌덩이처럼 그 떨어지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더 약한 느린 속도 그 다음에 또 혹은 오른 듯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시장이 다시 갈등하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다면 중간에 흔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치 않을 수 있는데 얘가 결국에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CPI나 근원 CPI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거비, 그 렌트비, 그 다음에 OER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2022년도부터 실제 주거비, 주요 요인 렌트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 지표는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쪽이냐면 실제 그 주거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기관 중에 진로우라는 제일 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조사한 내용 오브저블 그 렌트 인덱스라는 거는 레깅이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얘는 1년 차이를 두고 그러니까 작년 12월 현상이 올해 12월에 숫자로 나오는 레깅이란 게 그런 거니까 그런 그 진로우가 조사한 그런 주거비 숫자는 이미 작년도 언제쯤 되냐면 중간부터 꺾인 거죠. 이 보시면 약간 핑크색으로 보이는 얘는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레깅을 두기 때문에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정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보정을 안 하면 밑에 보시면은 보정을 안 한 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보시면 CPI의 주거비 렌트는 아직도 오르는 중. 그 다음에 오너 그러니까 OER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 주거비 항목 중에서 자기가 주인일 때 받고 싶은 임대료를 말하는 OER도 여전히 보시면 노란색인데 올라가는 중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현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숫자도 이 지표는 사실은 1년 차이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면 여기 보이는 요 세 가지 꺾여 있는 지표들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미 주거비는 올해 6월쯤 되면은 확실하게 하락된 숫자, 하락으로 접어든 현저하게 떨어진 숫자를 나타낸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년 레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인플레이션 지표 속에서도 반영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물가, 서비스 물가, 특별히 그 제롬 파월이 계속 구별하는 주거비를 제외한 상품 서비스 물가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미 제롬 파월은 주거비 부분은 지금 숫자로는 계속 올라가는 걸로 나오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를 어떤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장이 혹시라도 실수로 이거를 섞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 상승한 거, 아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주거비 임차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그 CPI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차지한 게 이쪽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7.88% 차지했고 8.56%를 이제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는데, 얘가 사실상은 어떠냐? 사실상은 이미 작년 6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레깅을 시작하면 떨어진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나타나는 건 언제냐? 올해 6월부터라는 거죠. 그러면 제롬 파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6월부터 얘는 틀림없이 떨어진 걸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얘는 제외하고 생각하자, 이렇게 말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이해하고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어떤 면이 있냐면 연준은 PC 지표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CPI에는 이 주거비가 40%를 차지. 하지만 PC에 가면 15%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그 주거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CPI에서는 놀라운 숫자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영향을 적게 가져가는 PC, 연준이 보는 PC에서는 지금도 적게 나오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PC는 생각보다 현저하게 빨리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끼치는 영향 때문에 이제 속을 수는 있지만 그런 얘기고.